리눅스 헬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2세 페이지 24페이지 1.1.6 리눅스 등장에 영향을 준 요소와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GNU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GNU는 재기적인 단어란 뜻이죠. 재기적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용어를 뜻하는데 GNU is not Unix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뜻인데, 뭐 계속 이 영상을 이제 앞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이게 순서가 좀 맞지 않습니다. 유닉스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유닉스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리눅스 역사에서 나오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닉스가 이제 거의 뭐 현대 운영체제의 효시급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유닉스가 이게 자유롭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닉스를 개발한 게 AT&T라는 회사,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한국통신 같은 회사인데요. AT&T사에서 그 유닉스를 개발합니다. 사실 벨 연구소에 있는 켄 톰슨이나 데니스 리츠가 개발했는데 어쨌든 소유가 유닉스였는데 유닉스는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AT&T사의 허락을 맡아야 쓸 수가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GNU는 그런 허락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의도에서 탄생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뭐 자유롭게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들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운영체제가 필요한데 그러한 이제 운영체제부터 먼저 만들자라는 의도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유닉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NU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일단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유닉스와 호환이 되면서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또 자유롭게 누구나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GNU라고 하기도 하고 GNU라고도 하는데 관련 사이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NU 좀 이제 OR 뭐 근우라고도 하는데 GNU로 하겠습니다. GNU.org 이렇게 가보시면 조금 드리네요. 뜨면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프로젝트고요. 일단 이걸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리차드 스톨만입니다.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인 경우에는 원래 이제 뭐 MIT 산하 연구소에서 운영체제 관련된 특히 이제 시분할 관련된 이게 운영체제에 시분할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구하던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이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희망하는 이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FSF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체를 먼저 이제 만들고 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운영체제부터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모태로 시작을 한 프로젝트가 GNU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떴습니다. 좀 저희가 오늘 제가 인터넷이 느린 건지 뭐 사이트가 느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GNU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GNU가 뭔지 설명이 자세히 나오고요. 조금 사이트가 느린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뭐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GNU는 유닉스 혼이 되면서 되도록 이제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980년에 시작을 했고요. 원래 시작은 이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유닉스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반 정도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리눅스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운영체제를 먼저 이제 개발을 하려면 이제 커널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커널 같은 경우에도 약간 난관에 봉착을 했고 그 시기에 이제 뭐 리눅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실적으로 이제 리눅스 쪽에 힘을 실어주는 뭐 그런 형태로 좀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그 유닉스 같은 운영체제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대표적인 게 GCC입니다. GCC, C 컴파일러도 개발하고 GNU, C 컴파일러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 편집기로 유명한 이맥스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엑스윈도우 데스크탑 환경인 그노, 그다음에 그 파일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타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 타르를 이제 GNU로 타르라는 걸로 개조합니다. 특히 GNU 타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타르는 압축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압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조를 하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 교재에 나오진 않지만 예, 배시, 예, 리눅스의 거의 표준 쉘인 예, 배시도 예, GNU 프로젝트에 의해서 탄생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이제 GNU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83년에 프로젝트는 시작했는데 좀 더 힘을 좀 싣기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단체가 FSF입니다. 제가 아까 창을 안 닫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FSF 조인하라고 나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FSF.org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입니다. 아, 그것도 일단 뜨면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네, 시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떴습니다. 네, 네. 예. 자, 일단,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예,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결성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회 되면 한 번씩 쭉 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SF는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이 설립한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적 자체가 자유소프트웨어의 생산, 보급, 발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이제 자유소프트 영어로 이제 프리라는 뜻인데, 이 프리가 뭐 일반적으로 무료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리는 꼭 무료만을 뜻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프리는 네,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자유 소프트웨어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의 자유라는 뜻이 뭐냐면 프로그램 변경이나 수정의 자유, 즉 프로그램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자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 복제, 학습, 개작,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개조도 할 수 있고 다시 배포도 할 수 있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기능이 있으면 뭐 기능도 수정할 수 있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장된 그런 프로그램이 예,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시기에 이제 네 가지의 자유를 네 가지 항목을 지켜야지만이 예,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칭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목적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라고 되어 있죠. 이 목적에 상관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뭐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공부를 하기 위해 쓸 수도 있고 어떤 뭐 연구를 하기 위해 쓸 수 있고 일단 실행에 제약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목적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는 게 1차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학습하고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개작입니다. 그리고 학습, 어떻게 동작하는지 학습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작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공개된 소스를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번째 항목은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누구나 소스 코드를 공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무료 또는 유료로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제 아셔야 될 게 무조건 무료만을 뜻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공짜로 얻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그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칭하는 뭐 비디오 관리 프로그램 공짜로 얻습니다. 근데 제가 기능을 일부 고쳤어요. 그러고서 이거를 내가 100만 원에 팔아. 물론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나 공짜로 얻은 프로그램을 100만 원에 파냐라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 내가 무료로 얻었지만 내가 이거를 일부 수정을 해서 100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 파는 사람 마음에 마음, 쉽게 말하면 파는 사람 자유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 소프트웨어는 꼭 무료, 쉽게 우리가 흔히 공짜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에 보시면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라고 되어 있고 개선된 이점을 공동체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프로그램이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 기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걸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또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추가로 수정하거나 할 수가 있고, 내가 또 이 수정된 내용들을 자유롭게 발표를 하고 토론하고, 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 리차드 스톨만이 이 네 가지의 항목을 지키면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제 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얻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소프트웨어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얻은 사람들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수정하고 공개를 안 해버리는 사태. 그러니까 사실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공지를 했지만,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적인 구속력으로 갖춘 것이 이 GNU GPL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NU 프로젝트에서 이제 GPL 라이센스라는 걸 만듭니다. 일단 GPL은 General Public License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공동의 어떤 이제 특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NU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1983년에 GNU 프로젝트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85년에 이제 FSF,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그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패러디 같은 용어로 특히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길게 표기하는 대신 이제 카피 레프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카피 레프트는 뭐냐면 저작권이 영어로 카피라이트입니다. 근데 카피는 뭐 아시겠지만 복사라는 뜻이고 라이트는 뭐 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권리라는 뜻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라이트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작권이 카피라이트. 그래서 보통 상표권 같은데 밑에 보시면 콜라다 넣으면 이제 카피라이트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이소프트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카피레프트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우리는 저작권에 반대한다. 저작권이라는 거는 그 저작자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뭐 개인이나 어떤 기업의 사유화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권리다라는 의미에서 카피 레프트라는 거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피 레프트가 표기되어 있으면 여기 나온 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복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상의 제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한다라고 실질적인 자유 소프트웨어의 의미에서 카피 레프트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약간 패러디 같은 용어기도 하고, 어떤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자, 리차드 스톨만이 이거를 이제 법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명칭을 GPL 라이센스, 여기 설명드린 대로 General Public License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GNU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카피 레프트라는 용어 대신에 현재는 GNU GP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GNU GPL 라이센스는 여기 나온 대로 GNU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며 실제 카피 레프트를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 허가권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지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자이 소프트웨어에서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는 GNU GPL 라이센스로 바뀌면서 그런 관련된 부분과 대한 내용을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서 GPL 라이센스는 자율 소프트웨어는 네 가지였다면 GPL 라이센스는 다섯 가지가 부분이 항목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관련된 부분은 뒤에 라이센스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용어가 이제 커널이란 용어입니다. 자, 리눅스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또 뒤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이 커널은 운영체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커널이라는 용어는 운영체의 핵심으로 사람으로 내려져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널이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널은 시스템이 붙여질 때 로드된다고 되어 있죠. 부팅할 때 실제 메모리에 이제 커널이 올라오는 거고요. 주된 역할은 하드웨어 제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장치들 같은 거 효율적으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하고 동작적인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자료도 관리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커널인데, 자, 원래 이 리눅스는 커널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뭐 리눅스의 개발에 대해서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가 뭐, 예, 그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커널을 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나요? 네. 아무튼, 네, 커널을 지칭하는 뜻이고요. 이 리눅스 커널을 만든 사람이 리눅스 토발즈입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토발즈가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개발자들을 연합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항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놨고요. 예를 들어 이 커널.org 한번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커널.org 가보시면 예, 저쪽 아까 GNUFX 쪽 그쪽 사이트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소스를 받아서, 커널 소스를 받아서 자기만의 뭐 번복판을 만드는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뭐 오늘 날짜, 오늘이 이제 2025년 9월 10일이거든요. 최신 버전이 안정 버전 기준으로, 스테이블 버전 기준으로요. 스테이블이 안정 버전이거든요. 6.16.6 버전, 6.16.6 버전이 현재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관련은 이 링스 시작을 개발한 링스 토발즈가 개발을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다수의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현재 커널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커널 버전은 크게 지금 뭐 이제 교재가 나왔을 때보다 최근 또 패치가 됐기 때문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맨 앞에 있는 6이 이제 메이저입니다. 그다음에 9가 마이너 넘버, 그다음에 7은 패치 레벨이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번호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올라갑니다. 6버전, 7버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9번호 마이너 넘버는 어느 정도 기능이 좀 변화가 일어났거나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 부번호가 올라간 다음에 정말 획기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 메이저 넘버를 바꾸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치 레벨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간단하게 뭐 버그가 수정됐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계획이 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형태. 보통 이제 버그 수정이라든지 기능이 살짝 바뀐 정도. 음. 그러니까 새로 획기적인 기능이 들은 게 아니라 뭐 기존보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버전까지는요. 홀수 버전, 짝수 버전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보통 뭐 2.0, 2.2, 2.4, 2.6 이런 건 안정 버전이었고요. 예를 들어 2.1, 2.3, 뭐 2.5 홀수 버전 같은 거, 마이너 부번호가요. 그거는 개발 버전을 뜻했는데 뭐 3버전부터는 그냥 순차적으로 쭉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리눅스와 GNU 리눅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설명드린 대로 사실 이 GNU 프로젝트에서는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목표로 삼은 게 커널 개발이었고 그 커널의 이름을 허드라고 지고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 나온 대로 하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뭐 개발 능력이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었고요. 보통 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그러니까 그냥 이 자유 소프트웨어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속해서 회사 일도 해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남는 시간을 가지고 커널 개발이나 이런 걸 참여하다 보니까 뭐 전적으로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상당히 이제 더딘 상태로 진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GNU 프로젝트 자체가 1983년에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1991년 링스 토발즈가 유닉스와 호환되는 커널을 개발하겠다. 뭐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미닉스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커널을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됐는데 어쨌든 1991년에 링스 토발즈가
유닉스 커널과 호환되는 커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게시판 같은 데다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소스도 공개하고 하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이게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상당 부분 이 GNU 프로젝트에 속한 개발자라든지 다이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허드보다 예, 더 인기를 끌고 그쪽에 이제 다 또 많이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허드 대신에 이제 링스 커널이 예, 하나의 완성된 커널이 되면서 GNU에서도 리눅스를 예, 탑재를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GNU에서 추구하는 운영체제에 리눅스 커널을 탑재해서 만든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체제를 예, GNU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약자로 예, GNU 슬러시 리눅스로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리눅스 이 커널의 시작은 리눅스 토발즈가 시작을 했지만 이 FSF에 속한 자유 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또는 이제 GNU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리눅스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예, 이어서 예, 리눅스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요, 예, 유닉스에서 예, 파생을 됐습니다. 자, 유닉스의 탄생 역사에서 1번 이제 운영체제 효시 유닉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유닉스는 예, 1969년에 개발됩니다. 69년에. 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969년, 1969년 미국의 AT&T의 벨 연구소에 근무하는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에 의해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60년대 말 70년대 이 시기에는요. 이 전화선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화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전화의 시대. 그리고 그 전화망을 미국의 이 넓은 땅덩어리에 이 전화망을 깔던 회사가 AT&T였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도시 지금 이제 KT라고 부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IT와 관련된 그런 브레인들이 전부 다 AT&T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1990년대 뭐 중후반 이때 뭐 졸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뭐 한국통신이나 뭐 한국전력 이런 데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IT에서 가장 물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거 뭐 네이버나 삼성전자 이런 데에 이제 아주 그 IT에서 좀 발돋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 시기에는 AT&T사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인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인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켄 톰슨하고 데니스 리치가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설명을 좀 더 좀 다르게 드리면 이 1960년대, 70년대에는요, 중형 컴퓨터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이때 당시 IT 회사는요, 누가 주도를 하게 되냐면 하드웨어 회사가 주도를 했습니다. CPU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 장착하고, 그러니까 그 CPU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메인보드에다 얹고, 그 다음에 뭐 CPU, 램, 메모리 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IT의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IBM이라든지 IBM은 또 워낙 역사가 오래됐죠. 홀로스라는 이제 성공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뭐 IBM이라든지 HP라든지 지금은 이제 오라클로 인수가 되면서 없어진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이제 하드웨어 회사가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회사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데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데크가 디지털 이크먼트 컴퍼니라고 해서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데크가 이제 컴팩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다가 컴팩이 이제 HP에 흡수되면서 사라졌는데 데크가 한때는 굉장한 CPU, 알파 CPU라고 세계 최초로 1GHz를 돌파한 그런 CPU를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중앙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이 데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데크에서 이 PDP-7이라는 중형 컴퓨터를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CPU 장착하고 램,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이거 장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데크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회사였습니다.
근데 하드웨어를 사람이 쓰려면 운영체제가 필요한데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부탁할까라고 봤더니 대부분의 이 똑똑한 개발자들이 AT&T사에 있었고 그중에 이제 벨 연구소, 벨이라는 용어 뭐 아시죠? 벨은 예,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해서 일단 전화를 최초로 개발한, 물론 이제 이것도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상용화해서 개발한 사람이 우리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 벨 연구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켄 톰슨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뢰가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인 켄 톰슨이 여기 나온 대로 이 8년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예,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체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제 그 기존에 대형컴을 썼던 이제 멀틱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멀틱스가 시분화 운영체제에서 했죠. 이 멀틱스랑 시분화 운영체제랑 연관된 게 아까 살짝 언급했던 리차드 네, 스톨만입니다. 스톨만. MIT에서요. 그건 그렇고요. 자, 어쨌든 네, 이 멀틱스라는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랭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켄 톰슨이 일단 비언어를 개발합니다. 비언어. 약간 이제 비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계어에 가깝습니다. 기계어. 그러니까 이제 원초적인 약간 어셈블리어 이런 데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자, 그 비언어를 가지고 1969년에 유닉스를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언어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굉장히 더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볼까 했는데 그 옆에 같이 근무하던 이제 데니스 리치가 있습니다. 이 데니스 리치가 언어를 좀 바꿔보자. 자, 그래서 비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시언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시언어. 자, 그래서 초기에는 비언어로 만들었던 거를 다시 C언어로 유닉스를 재개발을 해서 개발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C언어로 개발한 그 운영체제 이름을 유닉스라고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닉스는 유니크하다는 의미랑 그 다음에 이제 멀틱스라는 거를 결합해서 예, 유닉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유닉스는 그 AT&T사에 있는 개발자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유닉스의 소유권 자체는 AT&T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무료로 여러 연구소 및 대학 등의 OS를 소스로 함께 보급하면서 여러 버전의 유닉스가 등장하고 시스템 V, 정확하게 시스템 5입니다. 랑 BSD 나누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내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T&T사 입장에서는요, 이 소스를 예, 공개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으면 내가 우리 열심히 뭐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윈도우를 개발하는데 윈도우를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건데 사실은 공개를 하고 싶었다 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이 시기에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독과점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업체가 독주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제약도 걸고 뭐 세금도 많이 때리게 되고 분할하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처음에도 제가 이 잠깐 AT&T 설명드렸지만 AT&T라는 회사가요. 미국의 전화망을 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AT&T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영향력도 크고 거의 뭐 독점식으로 이 진행이 되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 유닉스라는 소스까지 개발하고 유닉스까지 독점을 하게 되면 자기 회사에 이제 불리한 영향이 있을까 봐 뭐 우리나라 말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스를 대학에다 기증한 형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뭐 하고 싶어서 했던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파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스템 V 계열, 시스템 5 계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스를 어디에 기증하냐면 버클리 대학에 기증을 합니다. 이 버클리 대학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버클리 대학에서 그 AT&T사에서 받은 이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형태가 되면서 계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5 계열하고요. 그 다음에 BSD 계열로 나누는데 시스템 5 계열은 예, 이 당시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진 업체들이 여기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BM, 그 다음에 HP,
그다음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 그다음에 실리콘 그래픽스, SDG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스템 V 계열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AT&T랑 이제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어서 사용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열들은 BSD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etBSD, FreeBSD, OpenBSD, 그다음에 선OS, 선OS는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이제 연구하던 거고요. 나중에 이제 솔라리스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사라지겠다고 보시면 되고, 넥스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언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있다가 나중에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설립한 회사가 넥스트 컴퓨터죠. 넥스트 컴퓨터에서 자기네 그 중형 컴퓨터에 탑재하기 위해서 만든 OS가 넥스트 스텝이고요.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간 다음에 이때 개발한 OS를 기반으로 맥OS X, 맥OS 10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넥스트 스텝 맥OS 지금 표기법이 약간 바뀌었죠. 그다음에 리눅스 등이 BS 계열에 속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유닉스의 특징을 한번 보면 유닉스는요. 1960년대 개발을 시작하고 70년대 완성이 됩니다. 70년대 초에 완성이 되는데 이 1970년대 시작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용 PC의 시대는 아니었고요. 유닉스를 쓰는 데는 대부분 큰 정부기관, 그다음에 연구소, 대학에 썼기 때문에 큰 장비로 이제 뭐 하나 중형 컴퓨터 정도로 갖다 놓고 그거를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게였습니다. 네트워크를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유닉스는 어떤 이냐면 다중 사용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유닉스가 나중에 인터넷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죠. 이게 뭐 또 뒤에 또 설명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은 유닉스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군사적인 목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유닉스의 특징으로는 이제 자중 사용자가 있고요.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는 한 대인데 다수가 사용자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 작업, 멀티태스킹이라고 나오죠. 한 사용자가 뭐 여러 개, 물론 지금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내가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엑셀도 쓸 수가 있고 유튜브도 보면서 뭐 작업할 수가 있죠. 그런 형태가 다중 작업, 멀티태스킹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닉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뭐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개인용 PC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컴퓨터에 다수의 사용자가 접속해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 당연히 네트워크를 뭐 강하게 지원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뛰어난 이익성과 확장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뛰어난 이익성과 확장성은 뭐 이 책 처음에도 나오지만 이 리눅스의 특징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C 언어로 만듭니다. 이 C 언어를만 수정할 수 있으면 어떤 장비에도 탑재가 가능하고 그다음 어떤 기능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계층적 구조 아시죠? 최상위 슬래시 최상위 디렉토리 있고 하위 디렉토리 있고 하위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기능, 수학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 라이브러리 지금 이 내용은 사실 앞에 리눅스의 특징 하면서 설명드렸던 여튼 드렸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유닉스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 유닉스 라이크라고 나오죠? 이게 이름을 보시면 이 유닉스라는 이름은 AT&T라는 회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AT&T사에서 상표권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그러니까 그 AT&T 허락을 받아서 유닉스 소스를 갖다 썼다고 하더라도 유닉스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IBM이나 HP나 이런 기업들이 유닉스를 소스를 가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변경을 쓰는데 이름을 독자적으로 붙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X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HP는 HP 유닉스 약자인 HP UX. 그 다음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 현재는 오라클 흡수가 되면서 거의 뭐 크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환경 데이터베이스 회사입니다. 선OS라고 초창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솔라리스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 실리콘 그래픽스사 SGI는 아이렉스라는 이름으로 유닉스의 시스템 이름을 명명을 했다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탄생과 역사는요, 영상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